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미쳤다고들 하겠죠. 그 말로 나는 이 영상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75년을 살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월 60만 원으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지셨고 나는 그 속에서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시집을 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의 전부였어요. 그게 당연한 삶이었고 효도라는 말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젖병을 드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이 아이들이 커서도 나를 기억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함께 노년을 보내리라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냉기, 기계음, 그리고 의사의 한마디. 가족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선을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놓인 2개의 밥그릇 중 하나가 사라졌고 잠자던 자리에 온기마저 식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읽던 신문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나는 이제 혼자다. 그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고마웠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같이 밥을 먹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해서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식탁에서 사라진다는 건 가족에서 사라진다는 뜻이구나. 며느리는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작은 딸 집에 며칠 가보았지만 거기서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이실래요? 밤에 물은 조금만 드세요. 애들이 깨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구나. 그날 밤 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75년을 살며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사이에서도 나는 외로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당연하게 부모를 돌봤던가. 함께 사는 게 효도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고 직장도 불안하고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떠맡는 건 그들에게도 무거운 짐이겠죠.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가족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자. 누구의 집도 누구의 식탁도 아닌 내 공간에서 내 방식으로.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외로움과 싸우는 길이었고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을 깨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큰며느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고
공기청정기 냄새가 늘 났다. 손주들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할머니 하고 안겨오는 그들의 따뜻한 천이 잠시 나를 위로했다. 처음 몇 주는 즐거웠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빨래도 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직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반찬으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손주가 말했다. 엄마, 너무 짜. 며느리가 나를 흘끗 쳐다봤다. 어머님,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별일 아닌 듯 보였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게 집안일을 부탁하지 않았고 식탁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밥을 먹으려 식탁에 모였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방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이들이 숙제 중이라 집중이 안 된대요. 어머님이 밥 드실 때 소리 나서.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이들도 공부해야 하니까. 며느리도 바쁘니까. 하지만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작아졌다. 숟가락 소리가 울릴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내 그림자를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식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옮긴 게 아니었다.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지워지는 일이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요. 형님네보다 조용하고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의 기대를 품었다. 딸의 집은 손주가 둘 있었다. 처음엔 다정했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손주랑 퍼즐도 맞추고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도 익숙한 말이 들려왔다. 엄마, TV 소리 조금만 줄여요. 애들 숙제해야 해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요. 애들이 깬대요. 그날 밤 나는 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공간에서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일상에서 내가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해온 게 잘못된 걸까? 효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 믿었고 사랑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왜 나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을까? 며느리도 딸도 나를 미워하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 아팠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남의 집에서 불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작아도 내 방에서 내 리듬대로 살아보자. 그 결심을 했던 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박옥순,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늦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의 첫걸음은 너무도 낯설고 외로웠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다.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혼자 살기로 결심한 뒤 나는 가장 먼저 건강을 걱정했다. 이 나이에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그 불안이 밤마다 목을 조였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450만 원. 큰돈이었다.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사고 싶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었고
밝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 반찬을 자주 해드리는데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할머니, 이렇게 검소하게만 드시면 제가 밥하는 보람이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돈을 주고도 미안해야 하는 관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 그게 간병인의 현실이었다. 사부 50만 원을 쓰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가 이 돈을 쓴 이유는 돌봄이 아니라 안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안심은커녕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간병인이 퇴근하고 난 빈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 정막이 무서웠다. 며칠 뒤 큰딸이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요? 시설 좋고 간호사도 상주한대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요양원을 방문했다. 깔끔했다. 벽은 흰색이었고 복되는 꽃이 놓여 있었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웃었다. 어르신, 여기선 불편한 거 없어요. 새끼 식사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여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하루 만에 깨졌다. 아침 6시, 요양원의 벨이 울렸다. 기상 시간입니다.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다. 7시엔 식당으로 가야 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했다. 남기면 안 되니까. 9시엔 단체 체조, 10시엔 음악 치료. 모든 게 시간표대로였다. 누군가의 관리 속에 사는 삶. 75년을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요양원은 편안함을 주지만 자유는 빼앗는다. 같은 방을 쓰던 할머니는 밤새 코를 골았다. 옆방에서는 새벽마다 누군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불 꺼진 복도의 냄새, 그 모든 게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사흘 만에 나는 짐을 쌌다. 직원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집으로요. 거기가 더 편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희미한 해방감이 있었다. 그래, 나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식집도 안 되고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아니었다. 모든 길이 막힌 듯했다. 그날 밤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남들이 정해준 길만 따라가야 하지?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누가 만든 틀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기도 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내 마음도 함께 떨리는 듯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도 느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내 밥은 내가 정하고 내 하루는 내가 만든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큰 적은 고독이 아니라 사고였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했다. 아침이면 알람이 부드럽게 울렸다. 오늘은 23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젠 약을 깜빡할 일도 없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불이 켜지고 TV가 켜졌다. TV 켜줘. 불 꺼줘. 이 간단한 말 몇 마디가 내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욕실과 거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넘어지면 즉시 딸에게 연락이 간다. 그 사실 하나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갑자기 쓰러져도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스마트 플러그로 전기를 절약하고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조작하니 움직임도 줄었다. 몸이 점점 느려지고 피곤해지던 나에게는 그 작은 기술들이 큰 위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외로움을 치유해주진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공허함은 커졌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아도 나 혼자였다. 스마트 스피커가 오늘의 뉴스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문득 사람 목소리가 그립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마주 앉은 한 여자분이 말했다. 저도 혼자예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자였다. 남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이웃들도 합류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자 5명. 모두 사연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혼자 밥 먹기 싫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월요일엔 내가 밥을 하고 수요일엔 순자 씨가, 금요일엔 영희 씨가. 반찬은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왔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나물을, 누군가는 국을. 그렇게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다. 이 된장국 맛있네.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는 병원도 함께 갔다. 누군가 진료 예약이 있으면 다 같이 따라갔다. 의사 앞에서도 혼자보다 함께일 때 질문도 이해도 훨씬 쉬웠다. 선생님, 약은 식사 전에 먹나요? 누군가 물으면 모두가 함께 들었다. 그 덕분에 약을 잘못 먹는 일도 줄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침 인사였다. 매일 아침 10시 전에 5명이 단톡방에 인사를 올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했다. 언니, 괜찮아요. 어제는 좀 피곤해 보이더라. 그 사소한 안부가 생명을 지켜주는 끈이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내 삶의 리듬이 다시 생겼다. 혼자였을 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아침을 기다리고 점심을 함께하고 저녁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나는 점점 깨달았다. 함께 사는 삶은 돈보다 더 큰 재산이다. 그건 보호나 간섭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한 줄을 쓰며 눈물이 났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다. 우리의 모임은 점점 커졌다. 처음엔 단지 같이 밥 먹는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름도 정했다. 해바라기 모임. 서로를 향해 그리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칙을 더 만들었다. 첫째,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말한다. 셋째, 웃을 일 하나씩 만들자. 이 3가지 약속이 우리 5명의 버팀목이 되었다. 매주 한 번은 산책을 나갔다. 봄에는 벚꽃길을 걸었고
여름엔 계곡 근처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가을이면 단풍 아래서 사진을 찍고 겨울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장을 했다. 나이 들면 몸이 느려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네. 그 말에 다 같이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순자 씨는 손재주가 좋았다. 헌천으로 손가방과 컵받침을 만들어냈다. 이거 팔면 돈도 되겠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하자 정말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사람 몇 명이 사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판매까지 하게 됐다. 진짜로 팔렸어요. 3개나요. 그날 우리 5명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안았다. 영희 씨는 요리를 잘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리 수업을 열었다. 된장찌개는 끓이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마음을 넣어야 맛이 나요. 그 수업은 인기가 많았다. 젊은 주부들까지 찾아왔다. 할머니, 요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배울 게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업을 열었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썼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 처음엔 손주 친구 2이 왔다. 그런데 한 달 뒤엔 5명, 2달 뒤엔 10명이 되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할 때면 내 안의 젊은 시절이 깨어나는 듯했다. 옛날엔 말이야, 달빛이 지금보다 훨씬 밝았단다.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 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요즘 TV를 안 봐요. 할머니 이야기 기다린다고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유튜브를 시작한 건 손녀의 제안이었다. 할머니, 영상으로 이야기 올려봐요. 할머니의 노후 일기 같은 거요. 처음엔 두려웠다. 화면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요. 그 말에 용기를 냈다. 첫 영상 제목은 월 60만 원으로 사는 법이었다. 영상은 흔들렸고 소리도 작았다. 그런데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살지만 힘이 났어요. 그날 밤 나는 눈물로 댓글을 읽었다. 3달 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광고 수익도 생겼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다. 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는 수입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누군가 강의를 하면 그 수입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넣었다. 그 돈으로 생일 선물도 사고 아플 때 약값도 보탰다. 공동기금 통장을 만들 때 은행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5분이 공동명의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보험이에요. 외로움에 대한. 이젠 계산해보면 생활비는 혼자 살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식비 25만 원, 공과금 7만 원, 생필품 5만 원, 여가비 10만 원, 총 47만 원. 그 대신 얻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따뜻한 밥상, 서로의 안부, 웃음, 그리고 삶의 의미. 의사도 놀랐다. 박옥순 할머니,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선생님. 그날 밤 우리 5명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말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대답했다. 응, 지금이 진짜 인생이야.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우리 해바라기 모임이 생긴 지도 1년이 넘었다. 처음엔 단지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2번째 봄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하루의 시작은 여전히 단톡방 인사로 열린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합시다. 누군가가 답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온다. 언니, 왜 연락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늦잠 좀 잤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확인한다.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라는 신호다. 우리는 매달 한 번 감사 모임을 연다. 누군가는 그달에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지난달엔 약값을 같이 내줘서 고마웠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서로를 안는다. 이 단순한 포옹이야말로 진짜 치료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생겼다. 나는 이야기 수업으로 월 20만 원, 유튜브 수익으로 15만 원 정도를 번다. 그걸로 커피도 사고 생일 케이크도 산다. 정순자 씨는 수공예품을 팔아서 월 30만 원을 번다. 그 돈으로 경로당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준다. 우리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가족이 되어갔다.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고 크리스마스엔 작은 트리를 만들었다. 우리 집은 이제 요양원이 아니라 마음의 집이야. 영희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할머니들 모임 참 보기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잘 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서 그래요. 누군가가 밥을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웃음을 주거든요. 그 말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나는 가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찾아봤다. 일본에는 그레이코 하우징이 있다. 수십 명 정도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며 공동 부엌과 거실을 나눈다. 그곳에선 고독사가 거의 없다고 한다. 덴마크의 코우징은 세대가 섞여 산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고 젊은이는 노인의 삶을 돕는다. 세대가 함께 웃는 사회, 그게 진짜 복지 아닐까? 미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다. 노인들이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건강 관리를 공유한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다. 함께 산다. 나는 이 생각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청 노인복지센터에 편지를 썼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웃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며칠 뒤 복지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줬다. 좋은 제안이네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 정말로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작은 모임이 이제는 마을의 모델이 되었다. 젊은 세대가 찾아와 물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내 가슴을 벅차게 했다. 노년이 외로운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60만 원으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말이 이어진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혼자지만 이젠 외롭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는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밤이 깊으면 나는 해바라기 모임 단톡방을 다시 열어본다. 잘 자요, 내일 봐요. 그 말 한 줄에 따뜻함이 번진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집도 아닌. 함께 사는 노후 꼴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일이 어떻게 오더라도 내 곁에는 웃는 얼굴 5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만보 걷기가 최고다. 약만 잘 챙기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진리처럼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지난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셨고 만보를 걸으며 약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75세에 병상에 누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건강검진센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몸은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의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약을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느냐. 결국 건강의 비밀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8,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피곤할까?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매일 걷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 오늘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상식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10,000보씩 걷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염분 줄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요. 10,000보를 걸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8%나 낮았던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근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와 관절을 지탱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처음엔 5번도 못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죠. 근육이 회복되니 식사량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다리로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방향으로 늙는다는 걸요. 그분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쓰러지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언제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걷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모르며,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무엇을 잃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틈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나 옳은 말이었을까요?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 하루에 2-3리터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마신 만큼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2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2-3잔, 자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과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했던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간단한 물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반컵, 잠자기 1시간 전 반컵, 딱 4번. 그 외엔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 3일 후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맑아요. 그렇게 단 2주 후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물의 양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물을 하루 4번에 나누어 마신 노인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신 그룹보다 심장 부담이 35%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아니라 시간 한 컵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실까요? 혈액이 깨끗해진다,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은 묽어지지만 그만큼 순환이 느려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4번 반 컵씩 따뜻하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체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반 컵,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물을 마셨나요?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걷기.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만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10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보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만보만 걸으면 장수한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물론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막아주는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가 넘어가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엔 12%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어요. 즉, 걸어도 하체 근력은 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3가지 동작을 권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둘째, 발뒤꿈치 들기 10회.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운동이야?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다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고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그룹의 낙상률은 18%, 걷기와 근력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은 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단 하루 만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딱 5번만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근육 루틴을 더하세요.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점심 후 발뒤꿈치 들기, 저녁에 한 발 서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10년 더 버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보 대신 10분을 선택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 야오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몸의 영양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모르게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마그네슘을 빼앗아 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코엔자임 Q-샘을 감소시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60대 이상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샘 중 하나 이상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즉,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수진, 69세, 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고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을 드세요.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밤에도 잠이 깊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영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매일 바나나 1개, 2. 등푸른 생선 1조각, 3. 견과류 1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를 다시 채워주는 보호막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심이 들어있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B군의 주요 공급원이죠. 이 3가지를 매일 챙기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약만 믿지 말고 음식으로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약 복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은 약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병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야.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40년간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을 멈추면 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며 면역세포가 약화됩니다. 결국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20 이상 올랐고
체중은 5kg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경로당의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었죠. 그 후 6개월 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몸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행위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장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1.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2. 걷기보다 근육을 깨우는 습관. 3. 약 대신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습관. 4.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의 습관.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바나나 1개, 전화 1통.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 1통을 걸거나, 의자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는 매주 새로운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엄마, 애 하나 본다고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은퇴한 지 몇 달,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나만의 인생이 이제 막 펼쳐지려던 참이었다. 친구들과 가을 여행을 계획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했고, 밀린 책들을 한 권씩 펼쳐볼 생각에 설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아내가 복직하게 됐어요. 주 3일만 봐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던 자신이 손주 하나 못 돌볼까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은 처음엔 행복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주 3일은 점점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맡기로 했던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다. 어느새 나의 달력은 병원 진료, 친구 모임, 운동 수업 대신 아기 밥 먹이기, 낮잠 재우기, 놀아주기로 빼곡해졌다.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손자를 안고 3시간 동안 달래다 온몸이 욱신거려 겨우 소파에 앉았다. 그때 들려온 말, 엄마, 체력을 좀 길러야죠. 그 말 속엔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었다. 단지 당연함만 있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경계를 넘어설 때 사랑은 서서히 소모되고 상처로 바뀐다. 도움을 주는 기쁨이 책임과 의무로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역할 혼선이라고 부른다. 원래 조부모는 부모를 돕는 조력자다. 그러나 육아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조부모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급 보육교사,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변한다. 쉬는 날도 보수도,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손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하루는 꽃이 핀 듯 화사했다. 새벽에 아이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작은 손이 할머니 손가락을 꼭 쥐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존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젖병을 들고 있는 시간조차 행복했고 아이의 첫 뒤집기, 첫 걸음, 첫 온가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주말이면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배워보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도 등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엄마,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었다. 주 3일은 어느새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일하는 약속은 저녁까지로 늘어났다. 처음엔 2번만 일하고 했지만 그 2번은 끝이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자기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다.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에 보자로 미뤄지고 병원 예약도 이번 주만 참자로 취소됐다. 대신 달력에는 손주 예방접종 날짜, 이유식 시작일, 어린이집 상담 일정이 빼곡해졌다. 몸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손목은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는 자꾸 결렸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더 크게 벌어졌다. 손주가 낮잠을 거부해 2시간 넘게 안아 달래던 날, 온몸이 뻐근하고 어지러웠다. 겨우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이랑 노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이고 놀아주면 되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탁이 이제는 권리처럼 변해버렸다는 현실. 그 순간부터 돌봄의 의미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대와 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기대가 쌓이면 감사가 줄고 책임이 커지면 관계의 온도는 식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 그녀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 불씨가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서서히 무게로 변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웃으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아들의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묻어 있었고,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미안함보다 일정 조율만 남아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하시죠? 엄마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곤란해요. 그 문장 속에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았다. 할머니는 점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면 마치 가족의 약속을 깨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니 나쁜 부모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옥죄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그 상처는 외부의 적보다 깊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와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된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게 됐다. 그 당연함은 처음엔 따뜻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사랑을 갉아먹는 칼날이 된다. 더 무서운 건 헬퍼 신드롬이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할머니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나이에 손주도 안 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하지만 헬퍼 신드롬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죄책감과 의무로 움직이는 사랑은 결국 지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조부모 10명 중 7명이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신체 통증, 고립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신이 딱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매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방치하면 그 사랑은 곧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그 대가는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 피곤하네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피로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통증으로 변했다. 손목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염증이 생겼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 조부모 중 손주 돌봄을 장기간 한 사람의 관절 척추 질환 발병률은 동년배 평균보다 1.8배 높았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육아 참여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비율이 일반 노년층보다 현저히 높았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마치 자기 몸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랑 놀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 보면서 운동도 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네가 힘든 건 내 탓이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를 맡기는 쪽은 편하고 당연하지만 맡는 쪽에 희생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 인사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 상황은 심리학에서 소모품 인식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자원은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이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면 병원비와 고통만 남을 뿐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 잠깐만 참자는 말은 결코 잠깐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번 주엔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두자. 내 검진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하자. 그리고 그 날짜만큼은 어떤 부탁도 받지 않자.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삶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대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부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할머니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기간과 요일 정하기였다. 주 2일 오전까지만.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처음에는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이기적인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매일 봐줄게. 다음 달부터는 주 2일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경계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로 할머니는 작은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었다. 식사 대접, 문화센터 수강권, 혹은 교통비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수고에 대한 존중이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계속 기꺼이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피곤한 날은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말했고 허리가 아픈 날은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할머니도 감정과 몸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했다. 이번 주는 어려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핑계를 덧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다. 설명을 덧붙이면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경험으로 배웠다. 거절은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피곤 속에 묻혀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손주를 보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도 살고 있구나. 이제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결심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빠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했다.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과 내 시간도 소중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사고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일제 보육, 그리고 동네 부모들이 순번제로 아이를 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 심지어 시터 매칭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보육 도우미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찾아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자 할머니의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갔다.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 안에서 자신의 경계와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다시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도 부활했다. 봄이 오면 제주도로, 가을이 되면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 여행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최소 4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이 4시간은 짧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손주를 보는 날에도 이 4시간은 지켰다. 아들을 설득해 시터를 잠시 부르거나 며느리가 퇴근 후 시간을 조율해 주도록 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낯설어 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바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오자 그들도 조금씩 적응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모되고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이제 손주를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훨씬 더 깊어졌다. 예전에는 피곤과 의무감 속에서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손주의 웃음이 다시금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길을 잃는다. 할머니는 이 말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이 손주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라는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기로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 가는 거야. 그 한마디 속에 지난 시간의 눈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